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법이 지난주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반발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헌 쟁점들이 있는 조항들도 있다. 이런 반발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또 조국혁신화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죠. 오늘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기도 했고 또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좀 놓쳤던 조항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검사의 영장 청구권도 제한을 하고 또 공소 기각, 이 사유 확대 조항도 들어갔다고 하고 이런 쟁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우선 평론가님은 일단 총평을 어떻게 내리시는지 궁금해요. 뭐 저는 뭐 아시겠지만은 보안 수사권은 최소한도로 예.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남겨놔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렇죠. 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참 할 말이 없다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고 뭐 그나마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좀 그 내부의 강경파들도 부작용이 있으면은 추가 입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것도 참 무책임하게 이를 데 없는데 그렇죠. 뭐 이런 비유를 누가 어디서 봤는데 제가 그 뭐냐면은 네. 자동차가 출시를 했는데 급발진을 하는 거야. 근데 급발진을 하면은 우리가 추후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추후에 보완을 하겠다. 리콜해가지고 약간 이런 거 같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정념의 일부의 정념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다. 네. 좀 그래도 뭐 문제가 생기면은 보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뭐 좀 간곡하게 좀 바라는 바입니다. 그 평론가님께서는 대통령이 이 제2요구권 행사할 가능성을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0%예요, 0%. 제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제의를 하면은 전당대회 기간이잖아요. 그냥 정청래 70%로 당선돼요. 이게 전당대회용이 아니라고 완전히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죠. 뭐 그게 전당대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청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럼 대통령이 대통령이 어떤 수기하라고 해서 보내놨는데 뭐 결과가 이렇게 본인이 주도권을 처음부터 행사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은 맡겨놓은 거잖아요. 맡겨놓은 거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하면은 이건 앞으로 뭐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죠. 그리고 차기 당대표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뭐가 됐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협의 수기 과정을 다시 통해서 뭐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가능할지언정 저는 뭐 0%다. 네.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반발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통과가 됐어요. 저는 이게 이번 법안이 그 민주당이 그 몰락의 문을 활짝 열어잡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는 지옥의 문을 열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어떤 민주당에서 이걸 주도한 의원에 가서 지옥으로 나가라 뭐 이런 얘기 이런 어떤 저주에 가까운 악담까지 한 게 보도가 됐던데 이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그 거부권 행사 못할 거예요. 거부권 행사 하게 되면 그 순간 이제 거의 당이 깨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크고 명분상 이거 자기를 위해서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사들로부터 뭐 부당한 기소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 공소 취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들은 악마니까 걔들한테는 어떤 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의 주장들을 기자하면서 그 정치판에 와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권이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쥐발등을 찍는 그런 법안들 그런 것들을 내는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의료개혁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대증원이요. 의료개혁 한답시고 뭐 갑작스럽게 해마다 2,000명을 늘리겠다. 그 왜 갑자기 2,000명이어야 돼? 1,950명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무조건 2,000명이어야 돼. 뭐 이러면서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그 정부가 동원 가능한 온갖 자원을 동원해서 그걸 방어를 하려고 논리적인 방어를 하려고 온갖 짓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총선에서 폭망했거든요. 물론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었어요. 같이 함께 간 것들 뭐 예를 들면 호주 대사 런종섭이라든가 뭐 대파 파동이라든가 뭐 김건희 빼기 파우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몰락이 의료개혁이라는 그것도 명분은 똑같아요. 야, 우리 의료개혁을 해야 돼. 그래서 국민들을 더 훨씬 살기 좋게 만들어줘야 돼. 이런 주장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고 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탄핵은 당하지 않았지만 임대차 3법 이거 만드는 순간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하고 예. 전 월세 그 사는 분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순간에 이 정권은 끝난 거를 예약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권 재창출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이 문재인 때의 임대차 3법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그냥 밀어붙였죠. 예. 그다음에 의사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어요. 네. 몰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좀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아주 몰락으로 가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있구나. 근데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예. 책임 니네가 져. 우린 분명히 경고했다. 예. 이러고 뒷짐지면 되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봐라. 이 사태는 다 쟤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그거는 사실 정치인으로서 온당한 태도는 아니거든요. 막는 데까지 막아야 되죠. 최대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민주당 이거 잘해봐라. 이거 어떻게 할지 진짜 걱정돼요. 법안은 통과가 됐지만 여전히 이 보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추후에도 뭐 오늘 또 2시에 민주당은 국민보고회를 원내대표실에서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 폐지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을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도 없는데 누구한테 국민을 보고를 해요. 원내대표실은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렇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그냥 국민보고회란 명칭으로 그냥 일방적인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저 악법을 통과시켜 놓고 나서 박수 소리 나오는 거 보고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 지금 제정신이야? 라는 생각 들고 예. 옛날에 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96년 12월 26일 날인가에 그때 그 노동법을 YS 때예요. 노동법을 통과시킨 거 있어요. 여당만 모여서 예. 신한국당 의원들만 그때 새벽에 사람들을 모아서 네. 그 국회의사당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통과시켰어요. 그게 YS 정권이 막판에 이제 치명적으로 무너지는 건 아니지. 임기는 다 마쳤지만 어쨌든 그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보 예. 사태 터지고 뭐 이러면서 IMF 맞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거는 건데 예. 사실 그 노동법은 법 자체는 매우 정당한 법이었어요. 이거 너무 현재 어쨌든 노사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것들을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맞춰서 국제 경쟁력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명분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날치기 통과를 함으로 해서 정권이 이제 치명타를 입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기들끼리 보안법 폐지 법안 통과시켜 놓고서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만세 비슷하게 뭐 이런 거 했다 그러고 예. 그리고 뭐 박수 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또 상당수 의원들은 상당히 침울한 표정이었고 예. 그걸 보면 이게 무슨 군사정권 시절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나잖아요. 군사정권 시절에 자기들이 부끄러운 법 통과시켜 놓고서 일부 강성파들은 만세 부르고 예. 나머지는 부끄러워하고 뭐 그런 양상 비슷한 거 본 것 같고요. 무슨 수사 기소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알아봤거든요. 그게 나라마다 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불란서 같은 경우는 아예 판사가 지시를 해. 이거 더 수사해. 이거 뭐 해. 이렇게 지시를 하고 예. 독일 같은 경우는 검사가 다 수사 기소, 수사 지휘 다 하고 그다음에 영미 쪽으로 가면 영국은 아예 그게 없고 경찰이 다 하다가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기소청을 하나 만들었고 예.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이 다 수사를 하다가 이걸 기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검사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기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너 그러면 기소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걸 보강을 해. 그리고 이러이러한 짓을 하지 마. 이렇게 간접적으로 조언을 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는 동경지검 특수부라는 그 유명한 그 특수부에서 다나카 수상을 구속시켰던 그러니까 구속된다 하여튼 그때 로키드 사건으로 다나카 수상이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네. 그 로키드 사건 수사했던 동경지검 특수부 거기는 이제 아주 거대한 정치 범죄 이런 것만 수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마다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면 분리가 안 되면 죄악이고 분리가 되면 선이고 그런 거 없어요. 국가별로 다 차이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조금씩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사는 다 악이다. 악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검사한테 무엇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무슨 공수처도 만들었죠.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도 국수본도 만들었죠. 경찰도 2개로 쪼개졌어요. 공수처, 공수청, 중수청, 예. 특검, 무슨 뭐 특사경 너무 많아서 예.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거예요. 네. 검찰 개혁 얘기 짧게 예. 하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뭐 김용민 의원도 이제 예.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가가지고 이제 뭐 사진도 찍고 거기 형사소송법 이제 개정안도 바치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각상원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뭐라고 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하자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하고 견제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모든 권한이 다 이를테면 수사 개시권, 이를테면은 뭐 기소권도 있고 영장 청구권, 뭐 수사 지휘권 그래서 검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경찰을 활용을 한 거지 검사의 모든 수사 권한을 분리하는 건 저는 뭐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노무현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검수완박의 이제 그 시작인데 검수완박이 시작된 거는 2020년 말 2021년 초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예. 네티즌들이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바칠 게 아니라 조국 대표한테 바쳐야 된다. 평택에 가서. 예. 예. 그러니까 조국 대표 조국 사태 이후로 야 검사 얘들은 검찰 수사권은 완전 박탈해야 돼 이게 나온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건 조국 대표 그 조국 사태 이후의 여파지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예. 그게 팩트에 가깝기 때문에 예. 예, 좀 노무현 좀 그만 팔아라 진짜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그도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반대했어요. 그리고 예, 실제로 반대 2명이 반대했잖아요. 예. 175명인가? 170 그 중에서 2명이 반대한 거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은 기권.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복잡한 분이에요. 그렇게 단일하게 뭔가 검찰 개혁으로만 묘사될 수 없습니다. 그게 곽상원 의원도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노무현은 뭐 지역주의도 타파하려고 하고 기득권하고 싸우려고 하고 검찰 개혁도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 국익을 위해서는 한미 FTA도 하고 이라크 파병도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고 예. 그리고 대연정도 하자고 하고 정치 개혁, 선거구제 개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중반 이후에는 얘기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몸소 실천을 했는데 국익을 굉장히 우선시했어요. 그러면은 부작용이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면은 설령 검사의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노무현은 반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들어요. 노무현이 의원이었다면은 그때 예. 그 3당 합당 반대할 때 그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예. 딱 이러고 맞아요. 예. 예, 그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손을 들고 이렇게 발언을 하겠다라는. 네.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이 오히려 가장 노무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거 동의하지 못할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겠지만은 예, 저는 뭐 노무현은 이거 반대했을 거다. 예. 비슷한 또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김용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알긴 아나요? 어떻게 뭐 만났나요? 아니면은 무슨 어떤 식의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출입 기자로 예.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취재했던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몇 시간 동안 얘기해 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은 알 것 같아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뭐 굉장히 솔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는 못하는 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김용민 의원이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진짜 노무현 정신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 그분의 이제 묘소에 가서 무슨 마치 뭐랄까 뭐 옛날에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드디어 제가 갚았습니다라면서 뭐 하듯이 고하듯이 예.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약간은 좀 어이도 없고 글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저 김용민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예. 그걸 자기 정신이라고 얘기를 할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좀 뒤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할 텐데 네. 노무현 파리가 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도 예. 노무현이 이인재 이겼듯이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길 거다. 그래. 그 근거는 이제 의원들이 많이 이인재를 예전에 지지를 했듯이 예. 지금 김민석을 지지하고 있으니 자기가 노무현이다라고 하는데 노무현은 당대표를 한 적이 없고 당대표의 재선에 연임에 도전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다 막 이렇게 룰도 다 유리하게 다 고쳐놓고 무슨 노무현 정신이야. 예. 그러니까 뭐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고 있다. 맞아요. 예.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제 내용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예. 오늘 또 윤리 부위원장인 우종환 부위원장과 이 황경성 윤리위원이 성명서를 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윤민우 지금 위원장이죠. 윤민우 위원장의 일방적인 이 운영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이 이제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우선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또 징계를 겪으시기도 했으면. 그렇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예. 보면 이제 윤민우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윤리위에서 있는 내용은 다 비밀인데 그 내용이 공개가 되는 거야. 그 안에서 있었던 얘기가 공개가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뭐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윤리위원이 된 게 누구다. 뭐 이런 게 공개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비밀 조항 아니거든요. 당원 당규 어디에도 이 사람들 비밀로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실제로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다 공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가 이게 무슨 게슈타포도 아니고 아니 왜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로 해갖고 비밀리에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제 우종환 부위원장하고 예. 그다음에 황경선인가 그죠 윤리위원 예, 황경성. 예, 네. 이분께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게 윤민우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의 명단과 징계 내용 그리고 네. 그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보도 자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외부인과 공유하면서 예. 외부인과 상의하면서 이런 걸 해왔다는 아주 그런 정황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부인이라면 뭐 지도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외부인하고 누구하고 상의를 하겠어요? 누구한테 이번에 징계되는 사람들은 누구요? 누구고요? 그다음에 뭐 이번에 뭐 그 징계 내용은 어떻게 될 거고요? 예. 뭐 이런 얘기를 누구하고 상의를 하겠습니까? 자기 임명해 준 사람이거나 예. 아니면 그 중간에 임명하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기가 뭐 곤란하면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거나 예. 뭐 이런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알았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쇼킹한 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저는 이제 저하고 배현진 의원은 소송을 내서 그렇죠. 가처분 가처분이 받아들여짐으로 해서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윤리위원장 자체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네요. 예. 윤리위에 회부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사람과 상의를 했다는 외부 인사 예. 그 사람도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당대표면 당대표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고 네. 다른 누가 됐든 간에 이거는 그 사람들도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예.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와 배현진 의원은 그 법원에서 가처분으로 벗어났지만 이게 사실이면 이 징계 자체는 원천적인 무효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일단 말씀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예. 가처분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징계 자체가 무효야. 그렇죠. 오늘 이제 발표된 어떻게 보면 폭탄 발언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성명문이 나온 건데 김주현 최고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성명서에 담긴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윤민우 위원장이 이제 본인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관련 의혹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그렇죠. 이 한동훈, 배현지, 김준혁 등 주요 인사의 징계가 논의되던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징계 대상자 명단을 비롯해서 이 내용
그리고 결정문, 보도자료 일체를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했다. 이렇게 지금 밝힌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징계 국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라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뭐 이걸로 인해서 징계가 다 무효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징계 절차에 그동안 하자가 있었음이 내부에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 내부에서는 좀 엄중하게 그 윤리 내부에서는 엄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뭐 부위원장이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사실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징계가 자체가 무효화되기보다는 네. 결국은 소송 가능성이 좀 더 열린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이? 어떤 점에서 소송 가능성?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를 예. 이거 자체가 여기에서 징계를 취소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동안은 징계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로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은 가처분을 내야지 아마 무효화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 내부에서 우리가 그동안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예. 법적으로 그동안 검토를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게 한동훈 의원의 입장이었는데 뭐 좀 상황 봐야 되겠지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사실 진짜 이게 복잡해진 게 그렇다고 윤민호 위원장을 또 징계 대상으로 올리기도 애매해지고 원래대로 하자면 윤리위원장이야말로 징계 대상이 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은 이게 사실이면 해촉이 돼야 되잖아요. 해촉이 돼야 되고 이 사람과 상의를 했다는 외부 인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설마 장동혁 대표가 뭐 하진 않았겠죠. 뭐 그렇게 믿고 싶은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뭐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 받고 있었다. 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금 당무감사위원회라든가 그리고 윤리위원회를 그냥 사병화한 거잖아요. 사당화하고 사병화해서 예. 사적인 이 걸로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윤리위원회를 사용한 거잖아요. 예.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징계 논의들이 있어서 난 지난달 30일에 중앙위원회에서 이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을 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7인 체제가 완성이 다시 됐는데 지금 올라온 거 이제 조경태 의원, 권현지 의원 또 진종우 의원에 대한 징계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3명에 대한 징계도 약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동이 걸릴지 아니면 지금부터 절차를 잘 지키고 외부에 공유를 안 하면은 그거는 징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전 거하고 이후 거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 이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법원에서 이 가처분 인용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거잖아요. 예. 예, 이를테면 항변할 기회를 안 줬다라든지, 이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거라면은 일단 이전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배현진, 김종혁 이 두 사람의 징계는 이미 인용이 됐기 때문에 남은 건 이제 한동훈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정황을 알게 됐다라고 이 부위원장이 얘기를 했으니 네. 그 정황이 부위원장만 아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의원들도 지금 알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러면은 가처분을 한동훈 의원이 신청하려고 하면은 도움을 줄 것인지 그 정황을 그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에 이뤄질 징계에 대해서도 조금 좀 속도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긴 할 텐데 그래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그래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문제가 있으면은 그럼 지켜가면서 할게 이렇게 하지. 이거 자체가 뭐 본인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뭐 지금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이 논의가 또 중요한 게 한동훈 의원의 그 복당에서도 또 물꼬를 틀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냐 이런 관심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 보안수 사건 완전 그렇죠. 폐지법 관련해서. 근데 그때 이제 한동훈 의원도 사실은 명단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토론을 참여 못했어요. 안 좋죠. 예. 이 상황도 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뭐
그 누가 봐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맹렬하게 그리고 가장 논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무장관도 했었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예.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당사자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24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그 이전에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거를 회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무제한 연설을 함으로써 그 법안 자체를 그 무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만 이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 하려고 그렇게 길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이 법안을 막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도구로서 그런 예. 역할로서 이게 성격이 박힌 거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그 몇 시간 동안 뭐 나 5시간 했네, 6시간 했네 이런 것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한테 1시간이든 30분이든 적어도 그 시간을 줬으면 가장 적확하고 그 날카로운 언어로 예. 그 문제점들을 공격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뭐 12번째인가로 뒤로 밀어버림으로 해서 12번째로 뒤로 밀었어도 다른 분들도 얘기 좀 조금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면 되는데 뭐 그냥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서 시간 질질 끌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도대체. 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무슨 그 올림픽 경기에 무슨 시간 뭐 내가 얼마나 오래 했나 이게 뭐 턱걸이 오래 버티기도 아니잖아요. 기록 네, 무슨 기록 경기가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돼버린 것도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국민 공천제 카드를 좀 거론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뭐 당대표의 공천권 포기와 또 상향식 공천 법제화를 좀 제안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어떤 흐름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선언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장 대표가 자꾸만 자기가 무슨 공천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옥죄는 발언들을 계속 하잖아요. 뭐 4년 내내 싸워야지 말이야. 3년 6개월 동안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본인은 뭐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잘 싸웠는지 저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 1년 넘도록 1년 동안 당대표를 했는데 예. 기억나는 게 저는 없거든요. 뭐 우리가 전리품이라고 싸워서 승리했다고 내세울 만한 게 저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통일교 특검을 받아내기를 했나요? 아니면은 그 민주당이 악법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법 왜곡죄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법안들 이번 법안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공격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 대장동 사건 그 검사들이 항소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한동훈 의원이 그때 전 대표였죠. 전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늘 검찰은 자살했다.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하면서 판을 확 뒤집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날 아침에 나와서 정청래 대표하고 무슨 의원 축구시합 한일연맹 축구시합인가 막 그거 할 때 뭐 손잡고 뭐 파한대소 하면서 웃었잖아요. 예. 뭐 하나 제대로 만들어낸 게 뭐가 있느냐. 올림픽공원 가서 무슨 뭐 부정선거 수개표 뭐 재선거 이거 외친 거 말고 예. 무슨 한 게 있나? 미국 가서도 뭐 받아온 게 있나요? 그래서 저는 좀 깝깝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볼 때 예. 한동훈 대표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단지 징계 그리고 공천 이것만을 가지고 쥐고 흔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우린 또 죽는다. 뭐 이런 생각들이 아닐까. 그런데 사실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현실- 제도적으로도 예.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그 말하는 어떤 취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이제 첫 주말 순회 경선에서 지난주 충청권과 이 부울경 경선에서 각각 결과가 나왔죠. 일단 충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했고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1위를 했는데 사실 당초 좀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초접전으로 이 박빙 승부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각각 하나씩 1위를 가져간 것도 좀 의외의 결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좀 남아있는 게 이제 수도권도 있고 또 전남, 광주, 전북, 호남 지역도 다 있는데
좀 이번 결과 토대로 어떻게 좀 판세를 보고 계신지 평론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이 어느 시점에 예상이냐가 좀에 따라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초반에는 김민석 대세론이 있었고 게다가 이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이어지면서 크게 김민석이 쉽게 이길 거다. 정청래는 아예 출마도 하지 마라. 막 이런 압박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네. 최근에는 와 정청래 이거 만만치 않은데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청과 PK를 다 정청래 후보가 이길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렇게 사실 상승세가 무서운 것도 있고 이거 순서 자체가 정청래 대표 시절에 만든 순회 일정인데 그렇죠. 본인에게 유리하게 좀 초반 바람을 기선제압을 하기 유리하게 본인 고향 그다음에 친노 친문이 가장 많은 곳 이런 네. 순서로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그렇게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최근 시점 기준으로 하면은 김민석이 정말 안도의 숨을 내쉬었겠다. 이게 표 차이가 얼마가 됐든 1승 1패 하면은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건데 예. 이 0승 2패 뭐 이러면은 완전 바람이 정청래 바람이 불어서 김민석이 완전 코너에 몰리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303표가 됐든 뭐 한 표가 됐든 그냥 1승 1패를 한 게 참 다행이다. 본인도 7%포인트 안쪽으로 지면은 충청에서는 내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아니 박빙이구나. 진짜 치열하겠구나. 앞으로 예. 보는 재미는 있겠다. 그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 충청권을 두고 사실상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선전했다 이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김종혁 최고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냐면 지난번에 박찬대 그 정청래 붙었을 때는 60몇 대 30몇으로 그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거꾸로 김민석 후보가 아주 근소한 표지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뭐지? 아마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PK의 선거에 있어서도 거기 부울경이라는 지역이 그 친노 친문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뭐 유시민이라든가 김어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되게 먹혀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이기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거 그 정청래 후보에게는 그 캠프에서는 약간 비상 걸린 거 아니야? 뭐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결국은 수도권하고 그리고 이제 전남, 예. 전북 뭐 이런 지역이잖아요. 지금까지 17% 했나요? 그러면 다 17% 그렇죠. 했으니까. 7%. 네.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예상하기는 정청래 후보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완전히 쭈그러들었다가 네. 확 올라왔다가 근데 지금 다시 보면 약간 뭐랄까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이제 호남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근데 특이한 거는 사실 그거보다도 예. 최민희 후보가 계속 1등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게 예. 이게 최민희 후보한테 죄송하지만 그렇게 호감도가 높은 후보는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논란을 계속 많이 일으키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또 민주당 분들도 참 대단하시네. 민주당 당원들. 예. 그런 느낌들도 들기도 하고 보면 최민희 1등이죠. 처음에는요. 예. 뭐라고 그랬냐면 박선원이 무조건 1등이야라고 그랬어요. 그 김용과 박선원은 아니면 이건 상수고 예. 이렇게 민주당 패널들이 얘기했어요. 까보니까 애나 콩콩 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예. 뭐 거기 무슨 뭐 보니까 김용 씨는 뭐 간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박선원 후보도 뭐 지금 2등이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거는 뭐지? 물론 너무 앞쪽이어서 예, 예. 뒤로 가면 또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한민수 그다음에 이성윤 이성윤 예. 이성윤은 이제 6등인가 지금 그러고 예, 있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다. 그리고 소미화 후보 예. 소미화 후보 근데 전 몰랐는데 시각장애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우리 김미애 임미애 김혜지 의원처럼 김혜지 의원. 예. 우리 김혜지 의원처럼 아주 다 안 보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혜지 의원을 이렇게 봐도 시각장애이구나라는 티가 나잖아요. 근데 그 소미화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완벽한 그 장애인이래요. 그래서 근데 그 소미화 의원이 상당히 선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이것도 참 주목해 볼 만한 얘기네. 예. 그래서 나름대로는 재밌더라고요. 예.
사실 이게 최고위원 선거가 정말 흥미로운데 지금 구도가 친명 대 친청이 사실 따진다 보면 5대3 이렇게 구도고 거기 이제 팀 정청래로 불리는 이제 한민수, 이성윤 그리고 최민희 후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팀 청래 팀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 세 명가 저기 누구죠?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의 표를 다 합치면은 예. 48.4 정도 돼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게. 네네. 근데 지금 정청래가 득표한 게 지금 45.5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략 3%포인트 더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송영길이 있으니까 그렇지. 송영길이 대략 한 10%가 가져갔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면은 이게 재밌는 게 이 송영길의 1순위로 찍은 사람의 2순위 표가 어떻게 분배될지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어허. 7대3으로. 아, 그렇죠. 네, 3%포인트, 10% 중에 3%포인트는 지금 정청래 쪽의 최고위원들한테 간 거고, 그럼 나머지 7%포인트는 이 김민석 쪽에 갔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선 투표제가 끝까지 이제 가서 마지막에 과반이 안 나왔을 때 까보면은 예. 김민석이 좀 이렇게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박빙으로 두 사람이 박빙이었을 때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고, 네. 저는 다른 민주당 패널은 뭐 박선원 의원 얘기인데 저는 처음부터 네. 계속 최민희가 1등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 네, 예, 최민희가 수석 가능성 제일 높다. 아, 예. 최민희 의원은 빠와 까를 미치게 하는 이 보통의 재능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막 서미화 의원 얘기하는데 막 거짓말이야 뭐 하고 막 난리야.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막 싸우고 막 난리잖아요. 예. 이게 생각보다 이 당원들이 정치 고관여층 같기도 하지만은 그 선택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인지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신동국이 1등하고 예. 그리고 아쉽지만 거의 다 따라잡았는데 김민수가 2등했어요. 아, 당원들한테 어떻게 어필하느냐. 예. 지금 만약에 전당대회 치르고 이진숙이 나오면은 1등할 거요? 예? 이진숙? 최고위원,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 나오면 당대표는 지금 모르겠고, 하여간.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게 페이머스든 노토리어스든 어쨌든 인지도가 이게 생명이다. 뭐 이 생각이 들고, 이게 또 하나가 친청계가 예비 경선에서는 1월부터 4월, 5월부터 8월, 9월부터 12월에서 네. 2명씩 짝짓기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지금은 친청계가 딱 그거예요. 최민희 찍고 최민희, 한민수, 아. 최민희, 이성윤. 그래서 최민희를 수석으로 올리자라는 게 그들의 이제 예. 그걸 다 따르지는 않을지언정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이성윤까지 넣고 싶으면은 최민희를 찍는 거를 좀 몇 번 포기하고 한민수, 이성윤 조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김용과 이성윤의 이 5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겠다. 일단 둘은 거의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예. 지금 구조상 그러니까 48대 52 뭐 이 정도면 둘은 들어간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김용과 이 이성윤인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경기도에서 몰표가 나올 거예요. 아, 경기도에서요? 경기도에 이번에 예. 후원회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경기도에 출마하는 사람 한 10몇 명 했어요. 예, 그 정도로 경기도에서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면은 이성윤 의원이 좀 많이 앞서야 된다. 예. 이 밑에서 호남에서까지 앞서는 게 많이 앞서야 된다. 예. 예. 사실 김용 부원장은 지금은 좀 하위권에 있는데 이 경기도 표를 까면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 또 한 가지 변수인 게 이게 선호투표제가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이 되면서 이게 만약에 1위를 못 하더라도 투표제를 이제 그 제도를 도입하면서 애매하게 당대표가 선출될 경우 그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 완벽하게 타격을 입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최종적으로 정청래가 1등 그리고 김민석이 2등 그리고 네. 송영길이 3등을 했는데 누구도 과반은 넘지 못했어. 네. 그래서 표를 까보니까 2위 표를 송영길 컷오프하고 거기에 송영길의 2위 표를 까보니까 김민석이 앞서. 예. 그러면은 이건 약간 리더십의 타격이죠. 처음부터 김민석이 1등을 한 다음에 과반이 못 넘어서 이렇게 되는 것과 이게 뒤집히는 것과 당대표의 리더십에 좀 영향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1등을 하는 전략으로 예. 김민석은 가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미 약간 심리적 분당 상황이 아닌가, 뭐 저는 약간 그렇게 봐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요즘 이번에는 진압이 되겠지만은 다음번 총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민주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네. 맞아.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사실은 정당 브레이커고 그동안에 이제 기획해갔던 게 조국 당대표, 그러니까 조국 대통령 만들기 이런 거를 기획을 했었고 예. 그래서 일종의 조국 혁신당을 민주당에 우회 상장해가지고 합병해가지고 우회 상장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김민석이 오면은 이제 그게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을 깨든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제가 보기에는. 네. 참 이게 총선이 또 있기 때문에 김주혁 최고는 국민의힘 입장으로서 누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나요? 아니 뭐 저야 뭐 그 경쟁하는 상대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한일전을 할 때 상대방이 분란이 길을 분란이 있으면 우리가 이기잖아요. 난 솔직하게 뭐 그 정청래 대표가 되면 더 좋죠 뭐. 아. 근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1년 동안에 예. 그 당을 아주 강성 일변도로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국회가 정말 난장판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된다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과 뭐 상당한 충돌이 있겠죠. 예. 그 뭐 흔히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다들 야 당 깨지는 거 아니야? 저대로 가겠어. 뭐 옛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가듯이 그렇게 깨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도 영향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되면 저당 참 시끄럽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민석 지금 현재 스코어 김민석 후보가 유려된다 하더라도 네. 저당이 그러면 괜찮을 것 같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것은 아예 권력 다툼이거든요. 예. 이 다음에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쉽지는 않다. 굉장히 시끄럽겠다. 근데 우리 당이 워낙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말 똥볼을 열심히 차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히다. 뭐 이런 예. 생각을 할 뿐이죠.